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맡은 거는 허리 통증의 이제 허리 통증을 요통이라고 하죠. 요통의 이제 자가 운동과 뭐 요통의 재활 치료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는데요. 근데 이제 자가 운동과 재활 치료를 이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포커스를 요즘 이제 90세까지는 다 웬만한 건강도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100살까지 다 산다 해서 이제 100년 허리 또는 100세 허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100세 허리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부제를 달아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허리 통증의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한 건데 이제 지금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이 치료 및 관리는 왜 중요하냐면 우선은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통증이 오니까 아파서 괴롭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픈 게 좀 오래 가면 일상생활도 직장 다녀서 앉아서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이런 일상생활의 지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오래 가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 행복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 의미 있는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완벽한 회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래에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정가 일범 상태라고 합니다. 정가 기록이 지워지질 않죠. 이 완벽한 회복이라는 건 없고 즉 계속 재발 또는 악화되는 허리의 병을 관리를 안 하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허리 한번 뭐 디스크 이런 걸 앓고 나서 이제 나았어요 이런 사람들도요.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지 가끔씩 뻐근하고 불편하면서 불편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뭐 살만해 이런 거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나았다고 하는 거지 절대 한번 의미 있게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100%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100년을 버티는 허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제 건강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는 건데 저는 재활의학과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보행장애를 가진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보행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 퇴행성 질환, 즉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나빠지는 이런 질환인데 여기는 이제 뭐 뇌졸중 이런 거는 퇴행성 질환이 아닙니다. 뇌졸중은 이제 사고죠. 뇌졸중에 이제 영어 단어에 액시던트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뇌졸중 이런 걸 퇴행성 질환이라 안 하고 퇴행성 질환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대뇌 머리에 오는 것 중에 제일 머리에 고위 기능에 이제 오는 게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조금 깊은 곳에 또 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문제가 되는 게 파킨슨 증후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루게릭병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운동신경 세포들이 주로 이제 퇴행성 질환에 의해 가지고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도 파킨슨 증후군이 물론 이제 이 보행장애는 이게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파킨슨 증후군이고 치매는 오히려 말기가 가야 이제 보행장애가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머리에 퇴행성 질환이 들면서 하여튼간 퇴행성 질환이 오는 거고 그 우리가 또 보행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거는 또 척수에 신경계가 있는데 목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목에 이제 어떤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면 신경계가 압박이 되면서 이렇게 그거 되는데 그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서의 신경병을 경수병증이라 합니다. 그런 것들도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허리에 협착증이 보행장애를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지의 관절염들이죠. 관절염의 퇴행성 관절염들 말하는 거죠. 근데 족관절은 보행장애까지는 잘 안 가고요. 고관절하고 슬관절이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보행장애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다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퇴행성 질환을 이런 병들에서 조금 어떤 자유롭거나 관리가 돼야지 이제 100세까지 내가 혼자서 걸어 다니면서 화장실 다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치매 같은 거는 없으신데 이제 90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계속 그 농사일을 아니면 또 뻘에서 조개 캐시다가 무릎하고 뭐 허리까지 같이 나가겠지만 무릎에 관절염 심하게 들어가지고 난 인공관절 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이런 분들 못 걷습니다. 8, 90 정도 되면. 근데 인공관절이라는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뭐 근육병들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어려우니까 그냥 논외로 하고요. 자,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허리가 도대체 어디야 이런데 지금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영역 전체를 말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허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허리띠를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위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도의 허리띠 라인 위아래가 보통 아픈 거를 허리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약간 이제 허리 또는 등 통증이라고 하는데 그거고요. 이제 허리만 아픈 허리 요통 환자들이 있는데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이제 거기에 신경이 이제 문제가 되면 방사통, 즉 하지로 이렇게 쭉 뻗쳐 내려오는 방사통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게 한쪽으로 오든 양쪽으로 오든 간에. 근데 이제 이 방사통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골신경통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골신경이 주로 4번, 5번하고 5번, 1번에서 나오는 신경근들이 모여서 자골신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에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이 4번, 5번이나 5번, 1번입니다. 주로 이제 환자들이 다리로 통증이 오게 되면 엉치를 타고 이렇게 약간 옆 뒤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골신경의 분포를 따라서 아프다 해서 자골신경통이라 하지, 더 넓은 의미는 방사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방사통은 이제 허리에 신경이 문제가 돼가지고 하지에 통증이 오는 거를 하지 방사통 또는 방사통이라는데, 이 방사통이 요 그림에 있듯이 보시다시피 요거는 허리 통증이고요. 여기서부터 방사통에 해당이 되는데 엉치까지만 내려오는 분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내려오는, 일단 분포도가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증의 성격이요. 주로 신경이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통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전기에 감전될 때 그 느낌 아실 건데, 전기가 여러분 감전됐으면 잘못하면 죽지만 전기를 잘못 딱 짚었을 때 순간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로 엉치 쪽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약하게 이렇게 감전됐을 때 이 무겁고 이렇게 뭐가 마비 약간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주로 하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밑에의 방사통을 뭐라고, 정확한 방사통은 좀 무겁고 마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말해서 이거는 생각보다는 통증의 강도에서는 좀 버틸 수 있고요. 오히려 급성기 때 막 쑤셔 내려오는 거는 주로 이 엉치 쪽에서 쑤셔 내려오는 게 방사통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걸 보고 허리를 본다는 의사들이 다 이걸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걸 이해를 하냐면 저는 정기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환자들의 통증 양상을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이삿짐을 좀 옮겼어요. 그러면 허리가 이제 이러면서 노가다 허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허리 이렇게 뒤로 젖히기 힘들고 이렇게 뒷짐질 이렇게 펴기 힘들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밤에 누우시면 다리가, 양다리가 저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방사통이라 하지 않아요. 방사통은 엉치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엉치부터 이렇게 엉치에 한번 걸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 방사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방사통의 양상을 잘 이렇게 엉치를 거쳐서 이렇게 하지로 내려가는 연결되어 있는 통증을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영어 슬라이드이긴 한데요. 이게 요통의 이제 간별 진단, 즉 다양한 원인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굵은 글자가 세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꼭지가 이제 허리 척추에서 기원하는 통증인데,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면 이 97%가 미케니컬 요통, 즉 기계적 요통이라서, 기계적 요통이라는 말은 우리 척추뼈와 디스크는 결국 어떤 구조물의 뼈다구와 디스크는 일종의 고무의 그 끼우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뜯어지고 찢어져서 아픈 거를 기계적 요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비기계적 통증인데 한 1% 정도 된댔죠. 이게는 이제 척추암, 그 다음에 이제 염증성 관절염, 척추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든요. 강제성 척추는. 그런 것들은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이 세균이 들어가는 세균성 감염, 세균성 척추염, 이런 것들은 내가 뭐를 잘못 활용해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놈들이 염증을 만들고 암이 들어오고 이래서 아픈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비기계적 요통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는 요통은 또 배나 콩팥이 아파도 허리 주위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비척추성 요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내과 저널에서 나온 거예요. 내과학에서도 요통일 때 자기들이 뇌과의 콩팥이나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로 요거, 오늘의 제일 흔한 기계적 요통, 이 기계적 요통에는 그냥 단순히 삔다, 그 다음에 디스크가 물기가 빠지거나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있을 때 뼈가 부러진다, 그 다음에 협착증이 생긴다, 그 다음에 뒤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척추 전방전이증 같은 게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 기계적
통증이에요. 자, 요거는 내과 전형이니까 이렇게 6개뿐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정형내과 역할을 재활할 것이긴 하지만 제 외래는 대부분 정형내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단에서는 저희 병원에서 뭐 제일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요. 수많은 요통의 척추 기원의 요통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콩팥 이런 건 다 빠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다 하실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 전문병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진단을 받으시면 정말 이거를 다 감별해 내느냐고요? 그냥 MRI 찍고 디스크네요. 아, 디스크 괜찮은데요? 왜 아플까요? 대부분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다고 알고 있는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어로 추간판 탈출증인데, 그 디스크가 보통은 안에는 말랑말랑한 수액이라고 해서 우리의 찹쌀떡 같은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게 제가 이렇게 띄워도 쿠션을 이렇게 뼈들끼리 안 붙으시게 쿠션을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근데 그 찹쌀떡이 그대로 두면 흘러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인대 조직인 섬유륜이 이렇게 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요, 여러분들, 우선은요, 디스크가 이렇게 이 수액이 퍼지다가, 눌려져가 퍼지다가 바깥에 있는 인대 조직인 섬유륜을 뚫고 노는 게 디스크 탈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탈출이 제대로 된 거죠. 이게 이제 신경근을 누르면 방사통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디스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디스크가 이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드릴게요. 자,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자, 여기서 연결된 이 디스크가 요 하늘색이 이만큼 튀어나오면, 이 빨간색은 이 자기 공간에 있지 않은 게 뚝 튀어나오면 우리가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처럼 피부들이 다 부어올라 있습니다. 이 부어오르는 게 빨간색입니다. 부어올라서 이게 찐득찐득한 염증 물질이 빨간색에 붙어 있는 거죠. 요거는 신경근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통증이 두 가지가 생기겠죠. 우선은 이게 찢어졌잖아요. 이 섬유륜은 되게 아픈 조직이거든요. 찢어지면서 일단 허리가 아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튀어나와가지고 신경근을 누르면서 또 이 끈적끈적한 게 화학적으로 또 신경근을 끈적끈적하게 자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경근을 건드려가지고 이제 방사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급성 디스크 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허리가 뻐근해지는 것 같이 뚝 소리가 나고 나서 허리가 아프고 나서 그 다음에 다리가 막 쏟아지듯이 전기가 쏟아지듯이 아프다. 두 가지 통증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근데 그 방사통도 아까 말했듯이 엉치 쪽에 떨어지는 방사통과 밑으로 더 내려오는 방사통이 또 성격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세 가지 성격의 통증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요통, 허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통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튀어나온 게 누르기도 하고 염증 때문에 또 이 빨간색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자극을 하는 거죠. 아까 디스크가 어떻게 돼서 이제 이런 게 생기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4번, 5번만 제가 이제 이렇게 5개를 그려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 정상 디스크 때는 이게 다 이렇게 모양도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고무 바킹 같은 거라 했잖아요. 고무 바킹 성격도 좋아요. 탄성도 좋아가지고 잘 유지되어 있고 그다음에 탄성도 좋으니까 잘 유지되어 있으니까 높이도 잘 유지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척추를 우리가 막 뼈를 움직여도 그 사이에 고무 바킹이 잘 그럴 역할을 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과도한 운동을 해도 다 척추가 안 빠지도록 버티고 있는데 이놈들이 지금 보세요. 이 MRI에서 물기가 좋으니까 하얗게 돼 있죠. 이놈들이 우선은 여러분들이 생활 관리를 잘 못함으로써 물기가 이 하얗던 게 물기가 빠집니다. 검죠? 중앙이 검죠? 물기가 빠졌다는 거는 고무 바킹의 탄성력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노가다 일 같은 걸 하면 이 디스크가 계속 눌리는 압력을 북석북석 이렇게 받고 있을 건데 탄성력이 없어지니까 돌아오는 능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해 찌그러지는 거죠. 우리가 마치 호떡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수액이 퍼지게 돼요. 그 퍼지게 되니까 요런 커브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퍼져 있죠. 이제 그게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수액이 중간께 자꾸 퍼지다가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디스크 탈출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디스크가 이렇게 탈출이 되고 이게 여러 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겠죠. 왜냐면 중간께 빠져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척추가 여러분들도 지금 한참 전성기보다 대부분 어르신들이니까 키가 이미 2cm씩 줄어 있는 게 다 여기서 높이가 일단 디스크마다 한 1mm, 2mm씩만 줄어도 디스크가 28개가 있으니까 1mm씩만 줄어도 28mm가 줄면 2.8cm, 3cm가 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가 왜 줄어 있냐면 다 여기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그거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뼈 움직일 때 어떻게 될까요? 뼈가 움직일 때 이제 뼈들이 이제 느슨해져가지고 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척추의 후관절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받치는 관절들인데 이것도 제가 조금 자꾸 비속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가라앉아가 짜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후관절에 관절염도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관절염이 생기면서 이 뒤쪽도 두꺼워지고 앞쪽은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 넓은 신경관이 이 환자 보시면 신경관이 거의 안 보이죠? 이게 협착증이에요. 근데 협착증은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멀쩡한 허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수십 년 동안 거치는 환자들한테서 오는 거예요. 진짜 아까 손 드신 분처럼 허리가 건강하신 분은 지금 뭐 MRI 찍어봐도 협착증 거의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의미 있게 허리가 늘 안 좋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증상이 없대도 CT나 MRI 찍으면 협착증 있으시네.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협착증이 있으니까 협착증 딱 얘기 들으면 여러분 또 공포에 질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무리한 시술과 무리한 수술을 안 해도 될 수술을 증상도 없는데 관리해도 될 거를 하는 거죠. 자, 그 과정 중에 아까 이제 요 과정쯤입니다. 디스크 때문에 이제 뼈가 헐렁거린다 했죠. 이 뼈가 헐렁거리면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해서 이게 디스크가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뭔가 눌려져 있잖아요. 짜부가 돼 있어요. 짜부가 되면 뼈가 흔들려요. 그래서 보통은 위에 뼈가 아래 뼈에 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이걸 전방전이증이라고 부릅니다. 뼈까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전방전이증 가지신 분들은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4분뼈가 5분뼈에 비해서 한참 앞으로 나가 있죠. 이게 이제 척추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의 대표적인 예고 50대 여성의 대부분 시작이 된 여성에 더 많고 50대 중후반에 이제 보통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 거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나중에 60, 70대에 갑니다. 왜냐면 뼈까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협착증이 결국 여러분 어르신들의 결국 척추의 종착역이 결국 협착증이거든요. 협착증으로 가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부터 시작돼가지고 여러 가지 전방전이증, 그 다음에 아까 후관절의 관절염,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다 뼈까지 안 좋은 그 척추 그 분절에 또 뼈까지 부러졌어. 그러면 더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연결고리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갈까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자, 협착증 제가 얘기 드릴게요. 협착증은 생각보다 웃기는 게 제가 이제 이 하지마라는 자세를 대표적으로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있다. 이거 하지마라는 대표적인 자세인데 우리 시골 장터 가면 아직도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 나중에 일어나면 전부 다 겨우 으그그 하고 일어나가지고 다 허리 이래 뒷짐지고 있죠. 그리고 걸을 때는 이래 걷죠. 시골에 가면 아직도 흔하게 보는 시골에 나무 파는 할머니들 이런 게 대부분 협착증 허리예요. 협착증은 허리를 구부렸을 때 통증이 완화돼요. 그러니까 숙이고 있을 때 오히려 덜 아프니까 허리를 계속 이렇게 숙이는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는 병이라서 그냥 일명 꼬부랑 할머니 병이랍니다. 이러지만 협착증이 이제 제대로 발동이 걸리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까지, 양다리까지 막 아파가지고 걷다가 보면 아이씨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앉았다가 하거나 이런 게 협착증이에요. 자, 근데 협착증은 결국 아까 종착역이라 했고 이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긴 여정이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스크부터 시작된 행성척추병변의 진행 과정 때문에 오는 거고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고 보통 요통으로 오래 고생했던 사람. 평생 아팠다는 아니더라도 30대 30살에 한 1년 고생했다가 좀 괜찮다가 또 34살에 또 한 6개월 고생했다가 이런 사람들한테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젊어서는 괜찮았으나 늙으면서 확 근육들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수년간 허리가 불편하면서 협착증이 확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게 이제 임상 시나리오들입니다. 자, 제가 협착증에 대해서는 조금 요거보다 조금 더 깊게 해가지고 조금 중복되는 슬라이드도 있지만 2016년 12월 21일 날 건강강좌를 했는데 우리 병원 사이트로 해서 유튜브 됩니다. 제 건국대 인식 치시면 하고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있고요. 이거 보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오늘은 이제 이거보다는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제 허리 관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도 중요한데요. 위에는 급성요통이라는 거나 한두 달 정도 허리 앓고 지나가는 통증을 급성요통이라고 하고 밑에는 허리가 아까 30살, 34살, 40살 뭐 이렇게 앓는 사람들 커브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고요. 시간은 여기는 짧을 거고 요거는 몇 년이라 돼 있죠. 만성은. 자, 여러분들 요거는 뭐겠어요? 이게 통증이 0점에서 갑자기 이래 아파지는 거 요건 뭐겠어요? 그거 추락해 가지고 뼈 부러진 사람들이죠.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팍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골절이나 내가 지금 뭐 어디서 추락이가 떨어졌을 때고 대부분 디스크 통증들은 요렇게 아파요. 요것도 앞에서 긴가 하다가 이러다가 이렇게 좋아져요. 그게 이제 이 커브가 짧은 사람들은 한 2주 이거는 통증을 느끼는 커브입니다. 나았다가 아니고요. 의사들이 나았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좀 긴 사람들은 한 3, 4개월 정도까지 걸리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길게 보면 요 커브에 해당되는 게 요거겠죠. 이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아픈 사람들은 나중에 거의 100% 협착증이 나중에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근데 급성요통 이거는 대부분 이제 디스크하고 관련된 질환들이 많고요. 아니면 척추 전방 전이증의 급성기 때. 그 다음에 만성요통은 이제 아까 말했던 제가 퇴행성 척추병변 변화가 하는 과정에서 디스크가 또 생긴다든지 또 척추 전방 전이증이 더 벌어진다든지 더 떨거덕거린다든지 이럴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앞에 말했듯이 이 의미 있는 통증이 오기 전에 조물주가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강의할 때 쓰는 슬라이드인데 이게 여러분들 MRI나 이런 아니면 조직학 검사를 할 때 변화와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하고 그다음에 적이 아프다고 느끼기 전에도 조직이 뭔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들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통도 근골격계 통증인데 이런 통증 질환의 영향은요.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프니까 괴로워요. 서퍼링은 괴롭다는 소리예요. 이게 만성으로 되면 불안하고 우울까지 해주죠. 이러다 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아까 저하고 일상생활이 떨어지는 게 장애인이에요. 디세이블링. 이게 디세이블링 퍼슨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삶의 질도 감소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근골격계 허리까지 목은 조금 다르고요. 목은 좀 다른데 생각보다 심각한 장애와 불구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약간 못 걷는다 정도지 그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속지 말하는 병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명 단축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괴롭고 삶의 질에 잘 걸어 다닐 수 있냐, 내가 즐기던 등산 이런 거를 계속 즐길 수 있느냐, 이런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이게 빙산 이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보통은 통증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죠. 빙산에 튀어나온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병원에 와서 호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빙산 밑에는요, 대사성 증후군, 그 다음 여자들의 폐경, 그 다음에 내가 앉아있는 일상적인 자세. 그러니까 직업군 중에서는 애니메이션 밤새도록 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허리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가 가족적 소인이 있습니다. 가족적 소인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가족적 소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허리를 물양동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안정적이고 큰 양동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지금 제가 키가 작듯이 이거 제가 잡고 싶어서 잡겠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작겠지? 그러니까, 근데 제 허리는 또 나쁘게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리도 타고납니다. 타고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동이를 타고난 사람들은 조금 험하게서도 오래 잘 버티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양동인데, 여러분들은 이 물이 이렇게 쏟아져야지 아프다고 오는 거죠, 병원에. 근데 쏟아지기 전에 이미 물이 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대 친구들도 우리 저기 전공의생도 2명 앉아 있는데, 저 전공의생들도 이 정도면 물이 차 있을 거예요. 워낙 밤에 열심히 일하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물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넘치겠죠? 누가 걷어차야지 넘치겠죠. 그러면 외력이나 외상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안 하던 축구를 3시간 했다든지. 근데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면 생각보다 이렇게 물이 차 있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물이 한 번도 안 넘치셨다고 여러분들이 허리가 건강했던 게 아닙니다. 그걸 인사이트라는데 그 인사이트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넘치는 건데요. 이 넘치는 거에 별것도 아닌 거로 넘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이게 가득 찬 사람들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고함의 진동만 줘도 넘칠 수 있겠죠. 물이 똘똘똘. 근데 이제 이게 넘치는 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건데, 이제 문제는 한 번 넘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전갈봉이 된다. 이게 왜냐면 통증이 생기는 여기는 카페트도 깔려있고 이 물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그 카페트를 닦아주고 이래도 축축하고 냄새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 병원에 오면 지금 대부분 전문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은 이것만 닦아줍니다. 이것도 비워야죠. 그죠? 이것도 낮춰야죠. 그게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리려는 이제 뒤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관리해야 하느냐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근과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디스크도 아까 제가
뜯어지고 튀어나온다 했잖아요. 이게 우리 피부 갈라져서 붓고 저 피부가 갈라졌는데 우리가 지금 못 깨매고 있어요. 근데 못 깨매면 우리 피부가 아물잖아요. 대신 오래 걸리죠. 그리고 흉터가 남죠.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피부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피부는 굉장히 잘 남는 조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디스크는 혈류가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조직이라서 아무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통증보다 보통 디스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아무는 거는 3배에서 4배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의 통증이 좋아졌다가 나았다가 아닙니다가 그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통증, 여러분이 괴로운 것만. 그걸 내가 피부로 다시, 그거 하면요. 피부 처음에 뭐 칼이든 쭉 찢어졌을 때는 우리 뭐 소독약만 바르도 아파가지고, 따가워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한 2, 3일 좀 지나면 이제 붓기가 살 가라앉으면서 속살이 약간 올라오는 것 같다면서 조금 물만 안 집어넣으면 되게 안정적으로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 걸을 수 있어요. 앉을 수 있어요. 펼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안 아무른데 또 뭐 물을 넣는다든지 누가 다시 머리를 줘가지고 벌어뜨리면 다시 상처가 쭉 벌어지겠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급성 디스크가 왔는데 안 아무르는데 그 사이에 다시 또 디스크가 그 안 아무른 대로 또 흘러나오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그거를 이제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통은 요 커브 속에서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어렵지만 통증은 요 커브하고 비례를 하신다고 돼요. 근데 아무는 거는 이렇게 걸려요. 완전히 아문다 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자연경과는 피부는 아까 잘랐는데 했죠? 그래서 우리가 깨매는 거 전제로 제가 정하는데 깨매고 2주 걸리죠? 실밥 뽑죠? 그리고 나서 1주 동안 여러분 그래도 물에 안 집어넣습니다. 3주를 봅니다. 피부를 깨맸을 때. 결체 조직, 힘줄, 연골, 인대, 디스크 이게 다 결체 조직이거든요. 이거는 3달, 4달 걸립니다. 절대 통증 없어졌다고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자, 백세열이 이제 천수가 닿을 때까지 걸어 다니기, 또 가능한 한 통증 없이 좋은 삶의 질 유지하고, 또 몸도 예쁘게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고, 몸도 예쁘게 딱 걸어 다닐 때, 진짜 칠순 맞으세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걷는 모형보다 허리 건강을 대강은 다 짐작할 수 있거든요. 자, 건강한 척추,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재로 더 넓은 의미의 어깨나 뭐 목이나 이런 것 같은 근육의 통증, 척추를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허리 통증보다 이 치료와 관리 목표는 일단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내가 자꾸 허리가 아프냐? 지금 아니면 급성 통증이 심하면 왜 아프냐? 생각보다 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운동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보존적 치료와 재활 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중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된다. 여러분은 요즘 뭐 방송들 많이 봐서 알겠지만 디스크에 수술이 필요한 율은 10%도 안 된다. 또는 작게 말하는 사람들 2%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하튼 심하면 해야죠. 심하면. 그리고 저도 이거는 보존적 치료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환자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100살까지 혼자 걸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인은 대부분 아까 제가 말하는 물양동에 물이 차오르는 그 원인은 대부분 본인 생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하재 원인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재발되는 하재, 물이 쏟아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불편하지 않지만 물양동에 물을 채우는 자세들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수면, 식사, 배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식물 기능입니다. 이것만 하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 기능을 규칙적이면서 탄탄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 무너진 사람 주고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울증, 스트레스, 정신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우울한 사람,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디스크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이게 6, 7, 8이요. 약간 연결이 되는데 설탕피, 고지혈피 이렇게 썼습니다. 설탕피가 뭐죠? 당뇨를 말하는 겁니다. 뇌당농장애, 당뇨를 말하는 겁니다. 고지혈피. 자, 피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포도당 농도나 지방의 농도보다 높은 피가 흐르면 그 피가 어디로 가요? 다 디스크도 혈류를 공급하고 내 눈에도 공급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뇌로도 공급을 해주잖아요. 이런 게 높으면 당연히 설탕물에 여러분 디스크를 담가놓고 있는 거잖아요. 디스크 건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뇨나 고지혈 앓는 사람들이요. 요즘은 어깨 힘줄 질환 더 잘한다 이런 거 이제 다 2015년부터 다 논문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깨 힘줄 질환도 다 고지혈증 환자가 훨씬 3배, 4배 잘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리해야 됩니다.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철저히. 다 상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즘 이제 건강 강좌 보면 가정의학과 특히 스님들이 나가지고
몸의 저염증,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 은근히 아까 디스크 물기 빠뜨리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 말하듯이 6, 7, 8, 9가 다 디스크, 아까 허리에서는 디스크에 물기를 빠뜨리는데 대표적인 역할들을 서서히 하는 질환들입니다.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울증까지도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이 세 가지 다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하는 사람들이 허리가 훨씬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게 관리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허리 재료를 갖다가 잘 파악하고 있어라. 왜냐면 내가 또 소인이 나쁘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더 조심해서 살아야 되죠. 나쁜 자세,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잘 사용하지도 않고, 나이가 들면서,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퇴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목으로만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디스크 물기 빠뜨리면서, 그 물기 빠진 디스크가 터지고, 그 터지면서, 아까 말했듯이 뼈가 흔들어지고, 그러면서 뒤에도 관절염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늘 아프다는 아닙니다. 늘 아픈 거는 딱 그 타이밍이 또 있습니다. 딱 레드선 하듯이 딱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뒤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꽃다운 나이 때 이렇게 늙으실 겁니까? 파란색으로 살면서 한번 허리가 아팠다. 내가 이제 젊을 때쯤 우리가 허리가 아팠다. 이렇게 늙으실 겁니까? 이렇게 되실 겁니까? 같은 75세. 이제 이런 싸움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요통의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일단 급성요통은 쉬고 그 다음에 아이스팩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데요. 이걸 프라이스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허리 아프면 보통 약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리치료를 하는 열전기 치료, 피지컬 모델리티를 합니다. 그게 뭐 요즘 뭐 전기침 치료, 그 다음에 충격파 치료 이런 것까지 물리치료의 연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합니다. 근데 주사 치료는 그냥 근육 주사만 하는 게 있고, 관절 주사도 있고, 신경 주사는 요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사도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주사 맞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그냥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맞았어요. 아니면 엑스레이 기구위에서 맞았어요. 아니면 또 돈을 얼마나 내셨어요, 주사 비용을. 이런 거를 물어가지고 무슨 주사인지를 간접적으로 추산해 내지만 주사 방법 너무 다양합니다, 사실. 그리고 거의 수술에 가까운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뭐 내시경까지 넣는, 요즘 마취통증과에서 내시경 시술 같은 거 저 수술이 아니라면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치료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아는 줄기세포 이용한 어떤 재생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겠죠. 이게 이제 크게 보는 치료의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하면 요까지가 다 재활 치료예요,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활 치료는 약 주고 물리치료 하면서 운동하는 게 일반적인 재활 치료지만 저희도 다 주사하고 합니다. 급성기 때 급성요통은 잡아요. 아까 제가 물이 쏟아지는 게 이제 그게 급한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 급한 불은 꺼야 돼요. 그래야 환자들이 일단은 서퍼링에서 아까 말했던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이래 됐냐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수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예를 와보시면 제가 다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통의 재활치료는 다시 정리해주면 약물, 물리치료, 열전기 치료라는 거. 그 다음에 디스크 같은 데는 견인치료 되게, 협착치료는 견인치료 그렇게 큰 도움 안 됩니다. 견인치료 굉장히 디스크에 있는 물리치료 중에 안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치료와 운동 처방해주고, 그리고 또, 아까 앞에 안 적었지만 또 요새 개원과 도수치료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추나요법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추나요법은 척추를 흔드는 요법이다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감기조차도 척추가 안 좋은 사람한테 생긴다, 이런 이론까지 있어서 한방이 조금, 한방과 미국의 카이로프랙티스라는 저기 의료하고 별로 관계없는 곳의 이론인데, 방법론은 막 손으로 대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 이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는 이제 손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를 이제 도수치료라는데, 도수치료까지를 우리가 보통 재활치료, 일반적인 재활치료지만 주사치료나 이런 시술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문 재활치료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일단 요통이 생겼어요. 급성으로 생겼다. 아니면 내가 좀 아프다 말다 하다가 또 좀 괜찮다가 또 왔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 제가 이제 0단계, 1단계, 2단계로 나눠놨잖아요. 왜 0이라 썼을까요? 0은요, 지금 허리가 다시 불이 났잖아요. 더 불을 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원인은 내 생활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더 내는 기름을 붓거나 창문을 열어두고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걸 막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피하라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로드 줄이기와 지속시간 줄이기인데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단계는 이제 아픈 곳을 달래야겠죠. 그게 수술이든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재활치료든. 그 아픈 곳을 달래는데 급성기에는 한 48시간까지는 냉찜질이 더 좋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온찜질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치료로, 저는 이제 1차 치료, 2차 치료 하는데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뭐 같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걸 1차 치료로 표현하고, 그 다음 간단 체조와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셔라. 그리고 못 걷지 않는 한은 자주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달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제 이 불이 어느 정도 꺼지고 나서 펜스를 다시 재강화하라. 그걸 다시 벌어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아파가지고 허리도 제대로 못 푸는 분이 운동으로 나으래요. 운동 처방해 주세요. 그때 우리 전문 운동은요, 그것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거는 다 시기가 있습니다. 아까 조직이 아문다고 얘기했죠. 그 조직이 아무는 데에 따라 시기별 운동이 있습니다. 그 아무 때나 뭐 상황도 잘 모르면서 운동 처방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0단계, 1단계, 2단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0단계예요. 0단계. 대부분 불을 자신이 지르고 있거든요. 아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아까 제가 기계적 통증이랬죠. 기계적 요통이랬죠. 기계적 통증에 어떤 찢어진 곳에 그 불의 크기, 부하는요. 로드 곱하기 타임인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척추에 4번, 5번에 1960년대에 나킴슨이라는 미국 의사가 바늘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압력을 재었습니다. 그래서 각 일상생활 자세마다 그 압력을 쟀는데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을 때가 내 단위 몸무게를 봤습니다. 허리는 왜냐면 이렇게 몸무게를 봤기 때문에 제가 60kg이면 허리에 60kg가 떨어집니다. 내 몸무게가 떨어지는 관절을 체중부하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도 당연히 60kg가 떨어지고 발목도 떨어지고 이런 데를 다 체중부하 관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60kg가 작은 무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엽기 60kg 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체중부하 관절이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점프를 순간적으로 했어요. 이때는 10배 정도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짧죠? 로드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도. 근데 여러분들의 일상의 최악의 자세가 뭐냐면요. 어머니들이 들을 뻘자국 같은 건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로드도 최악인데 타임까지 깁니다. 뻘 작업하면 3시간, 4시간씩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허리가 펴져 있겠어요? 70, 60 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에 척추 압력이라고 치셔서 이미지를 해보시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일상의 척추 자세들이 있습니다. 최악의 자세들, 이렇게 쭈그리고 하는 것도 긴장이죠. 긴장 손빨래. 그 다음에 바닥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척추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둑을 뜨더라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뜨는 바둑과 방바닥에 양반다리 자세로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바닥 뜨든 여러분들이 경험에서 아시죠? 식당에 가시면 요즘 누가 양반다리로 여러분들 중에 누가 30분 이상 자세 안 받고 앉아있어요. 전부 다 뒤로 이리 넘어가 있지. 그게 다 척추 압력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60 넘어가면요. 다 침대 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식들, 우리나라의 온돌방 문화는 우리나라 못 살 때의 문화지. 그러면 나는 따뜻한 게 좋은데 온돌방에? 그거는 옆에 어떤 침대, 돌침대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전기담요 깔아놓고 사십시오. 뭐 온돌방이 요새 연탄 보일러 뜨십니까? 그래서 바닥 생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로드를 줄이고 허리에 무리한 자세 하지 마라. 그리고 로드가 줄어도, 로드가 낮은 자세도 오래 하면,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요 정도 하는 설거지들 있죠? 설거지들도 30분 하면 이래 돼요. 이것도 허리 숙이는 자세거든요. 이런 거에 비해가. 그러니까 그것도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지속으로 하면 허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짜게 해라. 그러니까 연속 동작으로 오래 하지 말고 자꾸 한번 허리를 틀든지 좀 긋든지 국민체조 한번 하든지 자꾸 중간중간에 그걸 넣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척추 관리, 아까 0단계의 버든은 로드 곱하기 타임 관리하라. 우선 읽지 말아야 된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 뭔가를, 대부분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를 못 하겠죠. 우리들도 자유롭잖아요. 저도 밤에 연구실에 있으면 생각보다 저녁 먹고 나서 밤 10시까지 4시간 동안 앉아있고 이러면,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앉아있지 않죠.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제 방에 있는 이렇게 골프 스윙 지켜가지고 한 번 또 이렇게 허리 돌려주고 이렇게는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적 소인이 있으면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숙이는 자세를, 그리고 오래 또는 반복하지 마세요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 평상시 조금씩 아픈 허리도 문제가 있는 허리다. 자주 걸으세요. 근데 한 번에 오래 걷지 마세요. 등산 안 좋습니다. 등산도 허리 숙이고 올라가는 겁니다. 무릎에는 내려오는 게 더 안 좋지만요. 허리에는 올라가는 게 더 안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차산, 둘레길, 그런 서서하는 이런 구름, 이런 올레길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요. 우리 보통 아차산만 올라가셔도 여러분 초반에
200m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초반에 생각보다 꽤 이르고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체조 수준의 가벼운 스트레칭 자주 하십시오. 전문 운동은 요추 안정화 운동이 이제 메인이고, 뭐 요즘 굴곡운동, 신전운동, 이런 얘기들이 뭐가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택은 원인 질환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인 질환별 지금 운동은 제가 강의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일반화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수면, 규칙적인 식사, 우울증, 스트레스, 대사성 증후군, 아까 혈당 올라가는 거, 고지혈증 이런 게 다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0단계 관리입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 왜 숙이는 동작이 안 좋을까요? 아까 협착증 심하면 숙이는 게 편하다면서요. 그거는 협착증은 앞뒤가 다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 앞뒤로 다 사방이 좁아질 때는 오히려 숙이는 동작이 그때는 순간적으로는 숨통이 트입니다. 그렇지만 숙이는 동작은요, 디스크를 다 이렇게 후방 조치시키면서 아까 물기까지 빠지면 다 뒤로 다 밀어내요. 거기다 숙이는 동작 뼈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후관절도 벌어뜨려가지고 관절염이 계속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쌓이는 대로 이 숙이는 동작들이 대부분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협착증이 들었을 때는 막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숙이는 게 상대적으로 편할 뿐이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 있는 분들도 가능한 한 허리를 이렇게 일자로 펴고 있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깨주는 거라고 하는 거고요. 운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 치료는 뭐 이렇게 뭐 보행, 뭐 혈류순환, 호흡, 뭐 긴장 완화, 균형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 드려야 돼. 그리고 이 운동은요, 여러분 지금 기계적 이런 디스크 말고 류마티스 질환 같은 이런 염증성 질환에도 운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내과에서 약만 쓰는 거 같죠.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 파킨슨도 마찬가지예요. 파킨슨도 신경과가지만 신경과 잘 보는 선생님들은 뭘 하냐면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정말 강조를 합니다. 류마티스도 요새 잘 보시는 거 적당하게 운동하셔야 됩니다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은 인플라메이션, 아까 말했던 염증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해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를 예방하는 원칙으로 바른 자세와 습관을 가져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저희 누워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목 건강입니다. 누워서 여러분들 TV 보시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TV 보면 목이 또 날아가세요. 절대 운동을 하더라도 절대 나쁜 자세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나쁜 자세, 내가 운동하니까 좀 자세 나빠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 끊어라, 오래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잘 자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신발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발 건강 때문이고, 영양, 균형, 아까 균형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그냥 혼자 있을 때 건너뛰시는 경우 많죠? 뭐라도 조금씩 드세요. 잘 먹으라가 아니라, 많이 먹으라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는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담배는 뼈도 그렇고 전부 다 콜라겐 일형이거든요. 일형 콜라겐 파이버들의 최악의 술은 많지만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술은 뭐 딴 건강에 또 안 좋은 거 있으니까 제가 뭐 일반적으로 뭐 간이 안 좋으신데 술 마시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담배는 콜라겐 일형, 이게 다 뼈 디스크의 기본 단백질이거든요. 그 단백질이 정말 안 좋아요. 아까 물기 빠지고 물 쌓이는데 굉장히 그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가다운 음주는요, 이게 이제 가다운 음주하면 우리 이제 꼬라서 자잖아요. 이런 게 안 좋게, 자는 게 우리가 근골격계가 유일하게 쉬는 시간인데, 그거를 제대로 쉬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은 소셜 드링킹. 어르신들 뭐, 술 오래 드신 분들 많은데, 제가 술의 팁도 하나 드리면요. 내가 약주를 시작했는데, 첫 화장실 갔을 때가 나의 가장 아이디얼 음주장이랍니다. 그게 이제, 배뇨 호르몬을 딱 억제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딱 그때 마시면 그냥 가장 좋아요. 더 드시지 마시고 딱 첫 화장실 갈 때까지만 이래 드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스트레칭, 규칙적인 운동하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늙어가면 인정하라고 하고, 가족적 유전적 소인하고 대사성 증후군, 아까 제가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관리하라 했죠. 한 번이라도 아팠던 건 계속 2차 예방과 강화하라. 이러고 있고, 이런 뭐 수술은 뭐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가능한 한 요즘 안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0단계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아니고요. 의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파왔을 때 그 급한 걸 끌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많은 의사들이 그러진 않지만 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는 분이지, 여러분 선생님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듯이 치료해 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보존적 치료 위주로 받으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에 슬라이드 형태로 올릴 테니까 예방이 중요하면서 어떻게 하라 돼 있고요. 이제 뭐 척추관 협착증 예방 관리 이런 거 다 지금 말했던 겁니다. 자, 이제 골다공증 예방 관리도 잘 드시고 엑서사이즈 하는데 이제 골다공증은 체중 보호 운동, 아쿠아 이런 거보다는 땅에서 이렇게 걷고 가벼운 조깅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나 무릎도 안 좋아.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무릎이 안 좋은데 땅에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골다공증 뼈가 튼튼해지려면 약간 내 체중 보호를 약간 받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좋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일단 낙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고는 골다공증이 있다고 뼈가 저절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사고는 결국은 그때 사건이 발생하는 거는 결국은 낙상이 그걸 시킵니다. 자, 이제 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 드릴게요. 운동에 대해서요, 제가 브리프 서머리라고 해놨지만, 아직 엄밀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딱 요게 정답입니다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요추부 안정화 운동이라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코어인데, 코어가 이제 중심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허리가 있으면, 위에는 횡격막, 앞에는 복근, 뒤에는 등심 근육이라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척추 근육, 그 다음 밑에는 골반 근육들이 이렇게 육면체를 사고 있거든요. 이걸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강화시키려면 이 코어의 모든 면을 강화시키자라는 게 코어 운동, 즉 척추 안정화 운동의 그 핵심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이제 근육들이 걸쳐 들어가겠죠. 여러 이제 코어 운동의 방법들인데요. 요거를 제대로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개헌가에서는 초음파를 보면서 이 근육이 뭐냐면 되게 이제 심부에 깔려 있는 그러니까 허리 저 안에 우리 배에서 10cm 밑에 있는 근육들을 잘 이렇게 수축을 시키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랜스버스 압도미스라 해서 배의 심부 복근인데 이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방법이 배를 이렇게 하로잉이라는 거는 가스 이렇게 빈 가스를 이렇게 주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면서 그 다음에 부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를 보조기로 딱 잡고 있는 듯하게 전체를 힘을 주는 거를 압도미널 브레이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허리 아까 육면체를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육면체를 약간 부풀린 상태에서 그 육면체의 모든 면의 근육들을 같이 이렇게 긴장을 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세로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세로 걸으면,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으면 이렇게 걷는 거를 이런 식으로 모델 걷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라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피두스 액티베이션은 여러분들 이거는 멀티피두스는 등심이 여러 개의 등심 아시죠? 우리 등심이거든요. 등심이 여러 층의 이제 근육으로 되는데 등심 중에 제일 뼈에 붙어 있는 살입니다. 그게 가장 요추의 안정성에 가장 그런데 이것도 생각보다 방법이 별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작은 근육들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방법들인데 이게 이제 이건 엎드려 있잖아요.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면서 허리 안쪽에 힘만 이렇게 바깥쪽 힘은 안 주면서 이렇게 주는 방법을 이제 치료사들이 같이 힘 좀 보세요 이러면서 바깥쪽 힘은 빼시고요 하면서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혼자 터득하기는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했던 복대 운동의 이제 방법은 여기 이제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아까 보시고요. 그래서 복대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밑에 골반은 등심, 복근, 그 다음에 횡격막까지는 여기는 안 그려놨지만 모든 동작에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배에 가벼운 힘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들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 제 6년 서울대 선배신데 지금 서울대 그 재활학과 주임 교수신데 100년 허리를 먼저 내시고, 이제 100년 목 내고, 요즘은 이제 100년 운동을 또 집필하고 계시대요. 나중에, 근데 제가 책을 알선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이 생각보다는 지금의 기존 상식을 좀 깨면서 과학적이면서 되게 좀 쉽게 써줬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 있으면 이거 한번 보시면서, 아니면 인터넷에 치보면요. 100년 허리 운동, 100년 목 운동,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근데, 자, 제가 100년목 운동은 요즘은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하라 했는데 요즘은 다 요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인터넷 보시면 나오니까, 근데 100년 허리 운동을 이제 정성훈 교수님이 이 10가지 이제 평상시에 할 거에 추천했는데 이거 인터넷 치시면 다 나와요, 그림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압도미널 브레이싱하고 걷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를 뜻하는 거고, 다 이제 스쿼팅을 하더라도 이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할처럼 희게 하면서 이런 스쿼팅을 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요가 동작이나 이런 것처럼 하는데 이것들의 특징들을 잘 보면요. 정성훈 교수님의 주장은 굽히는 운동을 하지 말고 주로 신전 운동 위주의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정성윤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굴곡이 척추에 되게 안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전운동은 여러분들이 협착증까지 왔을 때 신전운동을 생각보다 못 버팁니다. 이건 아직 협착증이 안 가신 분들은 내가 허리가 좀 비교적 건강하고 자신 있다고 하면 이 운동들을 하시기를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추간판 탈출증 같은 이제 초기에 아까 허리가 나빠진 추간판 탈출증이 초기에 허리 안 좋은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척추 전만이라서 아까 내가 말했던 몸상에 허리가 약간 요 C자 커브가 되는 걸 유지를 되게 강조를 하시는 거고요. 조물주가 이 전만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켜라 이런 소리예요. 그 전만의 모양을. 목도 전만이에요. 흉추는 후만이라고. 그래서 척추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앞입니다. 요렇게 흉추는 요렇게 허리는 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만들을 지켜라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운동들이 이제 적당한 허리에 근력 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가 아파서 듣는다라는 강의에 치주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비교적 내가 운동할 수 있을 때 이런 운동을 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내가 아플 때 무조건 이거로 나을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아플 때는 딱 왜 아픈지 그거부터 정확하게 진단받아 끄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안 아프고 무난할 때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치료와 관리의 주체고 진료 시 임상증상과 부합되는 척추의 상태인 재료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 진단이 필요하고 이렇게 프로파일러들을 찾으시면 더 이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술을 하자고 하면 바로 거기서 결정하지 마시고 세컨드 오피니언을 한 2군데서 더 물으세요. 특히 저한테는 오셔도 제가 세컨드 오피니언 내 의견은 충분히 사실 저는 드리니까요. 이거를 이제 강의를 마치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데 가족적 소인이라는 걸 말했잖아요. 그 여기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무릎 관절염에 엄마가 지금 칠순되는 엄마가 있고 한 45살 된 딸이 있어요. 엄마가 관절염 때문에 이미 50대부터 고생을 하고 20년 동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딸은 특히 엄마를 닮았으면 그건 100%고요. 딸은 한 7, 80% 관절염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딸은 45살부터 관절염은 이제 요즘은 50대 중반부터 이제 발현이 원발성 관절염 발현되니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허리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허리가 여러분들 특히 그런 허리가 뭐냐면요. 남자분들은 어릴 때 같이 군대 축구하는데 나 오래 못 뛰겠어. 뛰면 막 밑이 다 빠지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선천적으로 척추의 신경가들이 좁은 분들이에요. 오래 달리기 하면 막 밑이 빠지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디스크가 조금만 생기기 시작해도 협착증으로 금방 빠집니다. 그런 분들은 허리 관리를 갖다가 조금 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허리가 좀 앞으로 숙일 때 비교적 되게 나는 운동 같은 거 하고 체조도 많이 하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내려가. 이런 집안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제 협착증하고 100% 연관된다는데 그런 분들도 좀 허리가 좀 약한 소인을 가지고 있는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이 허리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이래 사료됩니다. 네, 감사합니다.